우리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으면 그 정서와 정말 무관한 가령 뭐 어떤 동그라미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가? 어? 그냥 보통 때에는 그 동그라미에 대한 크기를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판단했다고 한다면 내가 기쁠 때, 해피할 때, 혹은 내가 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똑같은 동그라미의 크기가 달라지나? 다르게 느끼나? 다른 판단을 하나? 뭐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참가자를 우리 실험실에 이렇게 일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어떤 까만 동그라미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동그라미의 크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세요. 근데 뭐 그 까만 동그라미가 나오기 전에 뭐 잠깐 얼굴 같은 게 나올 텐데 그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가자에게 어떤 인지적인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를 보고 있다가 잠깐 얼굴이 나왔고 까만 동그라미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마스크라 그러는데 가리고 나서 자 아까 봤던 동그라미가 이 중에 어떤 거였죠? 크기가 이렇게 고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시행을 여러 번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서를 유발하게 하는가 이제 사실 실험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뭐 놀라는 어떤 놀람의 정서 이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뭐 하고 이렇게 놀라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아주 끔찍한 걸 보여준다든가. 근데 이제 기존의 연구에서 보통 우리가 어떤 놀라는 표정을 잠깐 보여주면 그 사람의 심리가 잠깐 동안 놀라요. 그런 게 이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표정 얼굴을 이런 표정을 잠깐 보여주면 그 사람이 잠깐 놀랍니다. 그 놀라는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뇌에서 정서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우리말로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편도체 부분에서 이게 액티베이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놀라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 얼굴을 잠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공포 정서가 이 동그라미 사이즈를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했던 얼굴의 표정이 해피한 표정, 그 다음에 놀란 표정, 그 다음에 그냥 중립적인 표정, 가만히 있는 표정.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본 거죠.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어떨 때, 어떤 정서일 때 동그라미를 평상시보다 더 크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과는 해피한 표정, 중립 표정 비슷한데 놀란 표정을 봤을 때 같은 동그라미라도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더 크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의 실험이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그 얼굴을 우리가 정서적인 놀란 표정, 그 얼굴을 보여줄 때 아주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0.01초. 100분의 1초. 그렇게 보여주면 그 놀란 표정을 봤다는 것 자체도 참가자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앉아서 그런 실험을 할 때 어떤 얼굴이 나왔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도 또 아까 fMRI로 이렇게 뇌를 찍어보면 아미그달라에서는 신호가 옵니다. 그래도 깜짝 놀랐네 이렇게. 근데 본인은 의식적으로 몰라요. 내가 어떤 표정을 봤다 이거 자체도 몰라요. 이렇게 무의식적인 정서 유발 자극에 대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크기 이거에 또 영향을 받을까?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여전히 크게 이렇게 똑같이 네. 실험 결과 그 크기의 평균에는 차이가 없어요. 평균의 차이가 없어요. 뭐 그럼 똑같으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게 반복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 측정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크게, 어떤 경우에는 작게, 크게, 작게, 크게, 작게 이런 것들이 일반 중립적인 혹은 행복한 그런 얼굴 조건에 비해서 더 많이 일어나요. 즉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평균은 같은데 사이즈에 대한 평균은 같은데 그 변동, 분산이라 그러죠. 분산. 예. 그게 커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사이즈에 대한 판단 자체가 막 흔들린다. 작게 보였다가도 크게 보였다고도 이렇게 흔들린다. 그런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협동이나 경쟁 이런 상황이 우리의 기억에 영향을 주는가? 영향 줄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죠? 네. 뭐 근데 시시한 연구는 아니에요. 이것도 처음 어떤 방향으로 기억이 영향을 받는가? 네. 그래서 협동 조건보다 경쟁 조건에서 우리의 기억 수행이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정확한 기억의 수행도 늘어나지만 오기억, 잘못된 기억, 우리 false memory라고 그러는데 있던 걸 없다고 생각한다든가 없던 걸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기억도 경쟁 상황에서 같이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억의 명과 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앞에 그 두 연구 하나는 어떤 정서적인 맥락, 그렇죠? 정서적인 맥락이죠. 내가 기분이 좋은가, 혹은 놀랐는가 이런 정서적인 맥락이 우리의 판단이나 지각 이런 데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연구는 사회적인 맥락이죠. 내가 지금 경쟁하는 상황인가? 아니면 우리 다 같이 협동하는 상황인가? 이런 사회적인 맥락도 우리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뭔가를 보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 이 자체가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상당히 상대적이다. 지금 이제 다시 쉬운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들이 맨날 학교에 이렇게 출퇴근하고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또 직장 얻었을 때도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나한테도 이렇게 조그만 차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난 조그만 차라도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 친구도 태우고 뭐 이렇게 좀 놀러도 다니고 그렇죠? 그러면 조그만 차가 그래서 생겼어요. 그럼 이제 다 이루었다. 행복하다 난. 끝인가요? 아니죠. 그러고 나서 또 좀 더 몇 년 있다가 보면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 차보다 좀 더 좋은 차를 막 타고 다닙니다. 나도 저런 차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또 이렇게 무리를 해서 좀 중형차를 사요. 근데 또 다들 보니까 좀 비슷한 차를 타고 어떤 아이는 뭐 외제차도 타고 다닌다. 나도 외제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스포츠카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뭐 욕심이 한이 없죠. 그래서 스포츠카를 또. 네.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러다가 만약에 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뭐 하반신 마비가 됐다.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내가 정말 뭐 좋은 차 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난 소원이다. 아마 다시 그렇게 될걸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뭐 다른 뭐 좋은 차 필요 없어요. 정말 걸어만 다닐 수 있다면 지하철, 버스 너무 즐겁게 나는 그렇게 살 것 같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또 나는 너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가령 뭐 휠체어도 못 타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분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 보고 내가 휠체어만이라도 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상대적이에요. 그죠? 네. 우리 심리학에서 이게 유명한 에빙하우스 일루전이라고, 에빙하우스 착시죠. 저 오렌지 동그라미가 주변에 어떤 것으로 둘러싸여 있느냐에 따라서 큰 동그라미에 둘러싸여 있으면 작아 보이고 작은 동그라미에 둘러싸이면 커 보인단 말이죠. 이게 우리 마음의 상대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러한 시각적인 예가 우리의 사회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뭐 이것도 유명한 그 착시의 예인데 지금 가운데 네 개의 동그라미 왼쪽에 있는 것하고 오른쪽에 있는 네 개의 동그라미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밝기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얀 백그라운드에 있으니까 까맣게 보이고 이 까만 백그라운드에 있으니까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에이 설마 이렇게. 근데 이걸 지워볼게요. 내가. 백그라운드를 딱 지우면
정말 동일한 거예요. 믿어주세요. 네. 자, 백그라운드가 있을 땐 까맣고 하얗게 보이잖아요. 백그라운드가 없을 때 같은 거라고 이게. 동일한 거예요. 누가 더 매력적입니까? 물론 이제 자, 여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나는 현빈. 들어보세요. 솔직히 반드시 2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현빈. 네. 나는 정우성. 네, 여기 지금 정우성 씨가 조금 많네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반반 나옵니다. 반반.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선호도가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선호도가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빈과 정우성을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들에게, 그것도 이제 여성들에게 물어봤을 때 한 반반 정도 나온다고 합시다. 오케이? 보통 이 여성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그 남성에게 잘생긴 남자 얼굴을 보여주면 남자들의 뇌에서는 약간 불쾌한 그 느낌을 이렇게 받아요. 그 불쾌함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액티베이션돼요. 여성들은 잘생긴 남자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예? 예. 그 다음에 아주 예쁜 여자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쁜 여자 보면 남성들의 뇌에서는 또 아주 그 플리전트 아니요, 쾌를 느끼는 부분이 또 막 액티베이션 합니다. 그럼 여성의 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성은 아주 예쁜 같은 여성을 보면 불쾌해질까요? 여성은 불쾌하지 않아요. 여성은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구나. 뭐 이 정도죠. 그래서 잘생긴 뭐 그 어떤 탤런트나 뭐 가수를 보러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가자 그러면 남자친구는 정말 잘 참고 가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참고 간다. 그러고 가는 거죠. 네. 자, 아무튼 자 50% 나왔다고 합시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제3의 인물을 하나 넣어서 이 3명 중에 누가 가장 매력적이냐 이렇게 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근데 그 제3의 인물이 이 두 사람보다는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을 여기다 하나 넣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50%가 바뀌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가령 뭐 여기에 이 사람을 한번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이제 윤종신 씨를 내가 좋아하는데 아무도 외국 사람이 윤종신 씨는 선택을 안 한다고 합시다. 예? 이 양쪽 두 사람의 매력도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50%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전히. 근데 바뀝니다. 정우성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윤종신은 정우성하고 비슷하니까. 비슷하지만 매력도는 떨어지니까. 정우성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성이 훨씬 돋보이네? 그래서 정우성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또 다른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마찬가지로 현빈과 비슷하지만 현빈보다 좀 매력도가 떨어진 사람을 넣잖아요? 그러면 현빈 쪽으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비교하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V가 이게 두 가지 종류의 TV가 있어요. 하나는 크고 비싸죠. 하나는 싸고 작죠. 뭐 합리적인 뭐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예.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옵션은 다 갖다고 합시다. 그래서 TV를 파는 어떤 가게 사장님이 작년에 매출을 보니까 뭐 ATV하고 BTV가 비슷한 정도로 팔린다. 그런데 ATV를 내가 재고도 많으니까 이걸 좀 더 많이 팔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ATV 뭐 가격을 낮추면 되겠죠. 그렇지만 가격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ATV, BTV 가격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ATV를 더 많이 팔게 할까? ATV 있고 BTV를 놔두고 그 옆에다가
바람잡이를 하나 놓는 거예요. 어떻게 놓으면 됩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A하고 C를 비교해 보면 A가 C보다 싼데, 여기 C는 220만 원이잖아, 그죠? A가 C보다 싼데 훨씬 크잖아요. CTV보다 훨씬 크죠? 근데 B하고 C를 비교해 보면 B, C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B가 C보다 싸면서 작다. 그건 하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A하고 C를 비교해 보면 A가 월등하게 좋아 보입니다. C에 비해서. C는 아무도 안 사요, 어차피. 바람잡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A를 많이 산다. 그럼 만약 B를 많이 팔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B의 바람잡이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세요. A하고 C를 비교해 보면 A는 C보다 가격이 비싸면서 크다. 당연한 거죠. 근데 B하고 C를 비교해 보면 B가 C보다 싼데도 크잖아요, 지금. C보다 싼데도 커. 얘 B를 사는 게 이익이네. 그리고 사람들이 또 B를 산다. 어차피 C는 안 삽니다. 그래서 바람잡이에요. 사람들은 비교를 하면서 그래, 난 똑똑해. B 사는 거 이익이야. 어떤 사람은 또 아까 다른 바람잡이가 있어요. A 사는 게 이익이야. 이 비교의 함정이에요. 비교의 함정. 네. 가게 마트에 원래 난 요 양말 한 켤레만 있으면 되는데 보니까 조금만 더 내면 1+1이네. 2개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보통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일반 소비자들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심리학자들은 체계적으로 실험이나 혹은 상관 연구나 관찰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좀 더 심오한 질문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해 가면 그것에 대한 어떤 해답의 단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 자체가 여기에 어떤 정답을 내린다기보다는 단서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토크 콘서트니까 뭔가 이렇게 재미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지식도 전달하고 또 좀 교훈? 네. 그래서 이제 굳이 교훈적 결론을 내면 첫 번째는 일단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누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검증할 수 없는 얘기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냥 몇 가지 그냥 관찰한 것만 보고서 야 내가 이렇더니 이렇더라.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데 들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나중에 다 듣고 나면 별로 남는 거 없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BC 400년 500년 전부터 공자님, 부처님, 또 우리 기독교, 그다음에 여러 철학자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현대 인류는 좀 더 윤리적이고 더 나아진 그런 정신 세계를 향유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나요? 내 행동이 바뀝니까? 행복하라 그러면 행복해져요? 네.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행동. 주관적 신념과 객관적 증거를 구별하는 능력,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마지막 마음의 상대성에 대한 통찰이 이런 것들이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 사회, 국가 수준에서도 이게 사실 약도 될 수 있고 병도 될 수 있어요.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